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국내 증시부터 해외 시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까지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 캐스터.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0.63% 하락을 하면서 2,458.64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49억 원 그리고 187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58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11% 하락을 하면서 878.0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세입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11% 하락을 하면서 6,659.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0.07% 상승을 하면서 2,673.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보시면 현재 90.94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7% 상승을 하면서 1,327.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보시면요. 현재 0.25% 상승을 하면서 68.8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급락했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1% 하락을 하면서 3,068.01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생지수 함께 보시면요. 0.53% 빠지면서 325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고요. 9시 기준입니다. 네, 비트코인은요. 0.01% 상승하면서 97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아인스타인유 모두 하락세고 이더리움은 0.60%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화폐 함께 보시면요. 퀀텀 그리고 리플, 네오 모두 하락세고요. 스텔라룸에는 1.47% 빠지면서 403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또한 0.19% 하락을 하면서 1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64억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2위에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1,259억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부터는 트론, 리플, 그리고 골렘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이현민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다양한 이슈들 진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진단에 앞서서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지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3%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달러화는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달러화가 급등하는 사이 유로화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달러엔 환율은 급등하면서 글로벌 환율 시장의 온도차를 실감케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환율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 석유 장관의 발언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 어떤 발언을 했고 또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미국 10년물 금리가 일단 3%에 바짝 일단 추격을 하면서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와 그리고 달러는 일단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일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전일 장중 2.996%까지 일단 오르면서 약 3% 가까이 일단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는 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에 또 상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달러화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는 급등을 하고 반면에 유로화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N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환율이 좀 요동치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 뉴욕 외환시장에 따르면요. 이날 일단 주요 6개국 일단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일단 90.95로서 일단은 직전 거래일보다 0.64%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단 달러 인덱스는 5거래일 연속 일단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2.95%까지 일단은 솟구치면서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일단 가속화 전망을 하면서 달러화 가치를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는요,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좀 악화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IHS 마켓의 일단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 보자면요, 유럽 성장 모멘텀이 일단 약화될 조짐이 일단은 보인다라는 소식을 일단 전했습니다. 또한 IHS 마켓 조사에서 일단 발표한 유로존의 4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PMI죠. 일단 전월과 같은 55.2에 머무면서 경기가 일단 더 이상 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음을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유로 대비해서 일단 또 달러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일단 구로다 일본은 총재가 일본은 아직도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향후 5년 내에 일단 통화 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일단 강조한 것 등이 일단 달러화 대비 유로 및 엔화 가치 등을 일단 추락시킨 것도 이날 3대 요인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국제유가 관련된 뉴스네요.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강한 유가가 일단 강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이제 좀 급등세가 좀 더 나오면서 일단 70달러도 이제 육박할 것이냐 좀 이런 것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요. 국제유가 일단 급등세가 주춤을 하면서 이란 석유 장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상단폭을 좀 제한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가를 좀 상승시키거나 좀 저항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제유가를 일단 상승하는 요인들과 그리고 또는 이제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요인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국제유가를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요. 전일 일단 아까 전에 이슈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석유 장관이죠. 이란의 석유 장관이 국제유가가 일단 더 오를 경우 원유 감산 조치가 일단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일단 밝힌 점과 그리고 직전 거래일이죠.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펙의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경고한 점 등이 유가의 좀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중동 정세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 예멘 반군 정치 지도자죠. 살레 알리 알사메드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공습을 일단 사명하는 소식 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또한 이날에도 미국 채권왕 건들락이 에너지주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듯 유가 상승에 일단 배팅이 지속되고 있는 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을 했고요. 러시아와 사우디 등이 감산 기한 추가 연장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6월 오펙에서는 추가적으로 감산 연장을 계속 하겠다는 이러한 입장 표명 자체가 상승세의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오펙 비난 발언을 해가지고 유가 상승폭 제한 요인을 작용한 것은 우리 글로벌 이슈 월요일에도 좀 짚어드렸는데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가이드라인은 내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 된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이 말은 약간 우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약간 구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멘토님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현민 멘토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상담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계속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때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일단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단 주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무엇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정도인지 알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봉과 음봉도 모르시는 분인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단 내 자산이 어디다 투입되는지 또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내가 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어디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것인지 최소한의 것은 최대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전일장에 어떻게 또 매매를 하셨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자체도 조금씩 약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달러 강세를 보면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일단 봐보자면요. 전일 유로 FX는 일단 지난주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로 일단 달러 강세에 일단 보이던 모습을 접고 이제 하락 마감을 계속 보였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는 지난주 금요일 현재 유로존 경제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일단 내려온 것으로 보이지만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최근에 부진했던 유로존의 일단 물가 지표의 성장 모멘텀이 우려가 일단 증가가 되면서요. 네, 지금 유로화에 일단 하락 영향을 일단 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유로 FX의 경우에는 지금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이런 모습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래쪽에 하단 라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세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반등을 했으면 1.22580 라인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는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일단은 쉽게 갱신하지 않는 한 위쪽에서 최대한 눌림 매도 진입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일의 경우에는 어제 69달러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70달러까지 조금 육박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70달러까지는 좀 육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의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은 아시아장에서는 쉽게 69달러 전일 고점을 일단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가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70달러를 쉽게 갱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금리가 일단 2014년 초 이후 처음으로 일단 3% 정도 일단은 진입을 앞두고 달러 엔 등 이제 주로 통화 대비 일단 좀 강세를 또 보였었는데 또한 유가 하락 자체도 어제 이러한 석유 장관이 일단 상승세가 지속 유지된다면은 일단 추가 감산 합의 연장이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예멘 반군 후티 지도자죠. 사우디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급등에 따라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차익 매물 시즌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장에서 큰 흐름 자체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68.93가 그리고 위쪽인 68.95 라인에서 저항받았었을 때 매도됨으로써 지금 오늘 당일 고가 69.09 라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 5일의 경우에는 약 100에서 120틱 정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8.00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며 다만 68.00 라인까지 안 내리면서 오늘 아래쪽에서 바닥을 잡아준다고 했었거든요. 그 위쪽으로 일단 69달러 위쪽으로까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68.65 라인이면 69.65 라인까지도 아래쪽으로부터 100틱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도 전일 일단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네, 안전자산의 골드는 좀 하락세 자체를 나타내는데요.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1322라인대가 일단 강한 지지라인대입니다.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라인대를 쉽게 4월 6일 1322라인대를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충분히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금일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다시 한번 네, 지금 5분 봉상으로 보고 있는데 매수세를 보이다 지금 다시 한번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23.8이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1322라인까지 일단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라인 자체가 안 무너진다고 했었군요. 다시 한번 지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저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세를 보일 때는 매수 대응을 일단은 시가 라인 자체를 안착하고 나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가 라인 1326라인 때 무너지기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도로서 조금 더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큰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이제 달러 강세 대비 등으로 일단 지난 1, 2월 그리고 3월 초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다시 한번 하락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6,600에 이 17라인까지 어제 전일 좀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아시아장에서 일단 큰 흐름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장에서 다시 한번 전거래 저가 라인들, 최대한 아래쪽에서 지지 라인들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라인대에서만 지지받아준다면 위쪽으로는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 6,705라인과 그리고 6,727라인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6,727라인과 지금 아래쪽으로는 6,500, 지금 90라인에서 조금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의 영향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부분, 다만 유가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민 멘토님과 자세하게 해외 선물 상품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중국 시장 이슈 그리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의 하루 사이에는 중국 시장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우선 장 점검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어제 장에 저희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주요 포인트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중국 주식은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중국 주식 급락한 이유가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급락을 해서 급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해 종합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1.67% 낙폭을 좀 기록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진영학적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 이제 그 사실 장이 계속 안 좋았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안 좋았다가 문재인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온 뒤를 조금 시장을 돌리나 싶었더니 돌리진 못하고 끝내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3,000선을 지금 지지하는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이유는 이제 쌍바닥을 그렸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위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인도 모디 총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7일 중국 우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그간 국경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만남에 세간의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최근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죠. ZTE에 대한 보고서가 중국에서 작성됐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후에 황급히 사라진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ZTE를 비판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와 보고서를 삭제한 내막까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시진핑하고 모디 총리, 인도의 모디,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만나게 되는 이게 약간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우한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좀 겹쳐요. 네, 그리고 인도 네팔이랑 이제 경제 해랑 논의, 중국에 대한 경제 해랑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국경 분쟁이 사실상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후에 이제 이게 과연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촉구학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 중국과 인도가 왜 사이가 나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쟁의 원인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이 사실상 이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신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1대1로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에 통하는 길을 육상 통로와 해상 통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육상 통로와 해상 통로 두 개 다 공교롭게도 다 인도에서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인도랑 굉장히 있어요. 특히 육상 통로 같은 경우가 히말리아 고원지대인 이 도카라인데, 이 도카라를 정말 살짝 지나거든요. 살짝 지나서 파키스탄을 지나는 상태인데, 이 살짝 지나는 걸 인도가, 원래는 이게 중국 땅이다, 인도는 인도 땅이다, 서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 왔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경 문제가 생겼었고요. 이게 왜 인도는 중국을 막아서고 있느냐.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 1대1로 관련해서 경제해랑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앙숙이지 않습니까? 서로 종교도 다르고 서로 핵 개발도 서로 경쟁적으로 해왔었고, 그래서 인도가 파키스탄을 도와주고 있는 중국을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브릭스 회담을 앞두고 좀 병력을 서로 철수하면서 조금 분쟁이 완화되나 했는데, 올해 초 인도가 다시 또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면서 약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거의 일촉즉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신실크로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권을 구상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루트가 이 인도와 국경 문제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연 이번 만남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가 좀 어떤 회복이 가능하게 될까요? 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중국이 많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날짜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 하는 기간에 정확하게 걸쳐서 거기에 딱 맞춰서 이 회담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이슈를 뺏기지 않겠다. 자기네도 인도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담을 진행한다. 이슈를 약간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좀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긴장 안 하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험악하게 서로 얘기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되게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사이가 좋은 모일까.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힌두교와 이슬람교 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르고요. 서로 이 분쟁이 너무 많아왔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인도 역시 국경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많이 지금 포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 누군가 한 명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인도를 또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해상 실크로드도 지금 인도에서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상 실크로드 내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런 때문에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걸 뚫어야 되는데, 서로 뚫어야 되는 곳과 막아야 되는 곳, 이 두 군데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키스탄과 인도 문제가 좀 풀려야,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그 풀 가능성 거의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다음 이슈는 어떤 뉴스죠? 네, 어제 이제 GT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저희의 이 핵심을 짚었던 포인트가 맞았는지, 중국에서 또 다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GT를 비판한 중국 정부 내부용이에요. 내부 공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유출이 돼가지고 아주 잠깐 올라왔어요. 잠깐 올라왔는데 우리 기자분들과 우리 많은 외신 캐스터분들은 그런 걸 놓치지 않죠. 예, 그래서 바로 포착해가지고 바로 기사를 냈는데요. 일단 국자위에서 고급 연구원이 이제 한 3,700자 정도에 되는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GT 제재가 어떻게 됐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고, 이 GT 제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그런 보고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사실 GT 대응이 어리석다고 말한 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글로벌 진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요. 이 내용 좀 어떤 취지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외부용 보고서였으면 이런 얘기를 안 썼겠죠, 아마. 예, 끝까지 미국이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계속 나갔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내부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결과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이번 이제 보고서를 발간한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데, GT가 북한하고 이란의 수출 금지,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의 수출 금지 품목을 수출을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이때 GT가 이걸 가지고 고위급 임원이 이걸 승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했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GT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겠죠. 근데 GT에서는 변명을 일관하다가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들통나면서 GT 신용과 준법 의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GT가 이건 거짓말 한 거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약간 그런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 내용에 이제 앞으로 보면은 GT가 제재를 받았을 경우 GT가 지금 당장 미국의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미국 반도체를 수입을 못할 경우 당장 통신 부품을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부분과 반도체에 미국에 많이 의존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산화에 주력해야 된다, 다각화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용이 지금 어제 신화닷컴에 게재가 되었다 곧바로 삭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가요? 사실 기업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거나 어떤 비판을 하는 거는 정부 측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가 보죠? 예, 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게재를 계속하기가 좀 힘든 거죠. 사실상 보시면은 중국은 현재 중국 제조 206를 하고 있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뭔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부분들이 물론 싱화유니그룹이나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뭔가 또 알리바바나 이런 대형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좀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잘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 참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국의 이제 통신이나 IT 관련 분야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GT가 이제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통신 특허도 많이 있고 GT 자체가. 근데 이제 이 GT를 사실 노골적으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GT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GT가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기반
지방 정부의 국유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비판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전쟁에 빌미를 준 사건을 좀 이렇게 GT가 이런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미국과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자국 내 애국심을 좀 고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국 내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GT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의 이제 내부적인 딜레마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대단히 인도 모디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대단히 이례적으로 좀 느끼면서 제가 한마디 좀 해봤는데요. 네. 평화의 시대로 가는 일주일입니다. 앞으로 이 일주일이 평화의 시대로 가는 일주일이 될 것인지 여부를 좀 결정할 것 같은데 노벨 평화상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 네,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슈를 사실상, 좀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인도, 중국, 미국, 네. 남한, 북한까지 좀 많은데. 대단히 지금 서로 노리고 있는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사실상 이제 포커스에 좀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중국이 차이나 패싱의 우려가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 차이나 패싱의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모디 총리하고 이번에 회담을 거의 빈전 날짜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슈를 좀 분산시키는 그 효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도 좀 다운시키는 좀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약간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이게 발단해서 나중에 좀 점진적으로 갔을 때는 미국하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가이드 한 줄 평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망 기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또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BOE입니다. BOE. 지금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BOE를 소개해 드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가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죠. 지금 반도체 이슈가 불거지기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제가 이 BOE를 얘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인데 BOE는 디스플레이 아니냐. 네, 물론 디스플레이도 하고, IT 쪽을 산업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고요. 90%가 LCD 패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E 이제 0072 신차원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90%가 LCD 매출인데, 우리가 요즘 LCD가 되게 가격이 싸잖아요. 이제 다들 싼 걸 느끼실 겁니다. LCD가 상당히 싸다 이렇게 느낄 건데, 이 LCD 디스플레이를 싸게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엄청나게 대량생산하면서 LCD 가격을 폭락을 시킨 그런 BOE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 국기업이고요. 북경시에서 이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고요. 근데 2015년부터 이제 OLED를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OLED. 삼성이 먼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에 들어갔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게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E가 OLED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17년에는 첫 번째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율이 한 50%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두 대 만들면 한 대는 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OLED 쪽에 기대감이 좀 높고, 앞으로 OLED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BOE가 미국과의 그 무역전쟁에 상당한 전략적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OLED 수주를 줄 때 우리나라 수주 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수주를 주자니 삼성은 갤럭시 만들고 있고, 왠지 적을 키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호랑이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삼성에게 웬만하면 수주를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애플은.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보면 수주 줄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수주 줄만한 데가 없어서 보니까 BOE가 보이는 거죠.
애플이 BOE를 시도를 주려면 뭔가 중국과 미국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미중 중미 무역 전쟁에 상당히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도 근데 BOE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00일째 보고서에서 보면은 미국 슈퍼 300일째죠. 슈퍼 300일째 보고서 보면 국경시에서 이 BOE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무역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BOE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이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막 했었을 때, 인수를 미국 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BOE가 나쁘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만큼 무서운 기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주가가 2017년에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금 무역전쟁 이슈들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급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급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가 이제 계속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릴 때 상황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BOE도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그 하락하는 지금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 지금 반등은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물려줄 때 매수가로 4.210 위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그 밑에 라인이죠. 그 밑에 라인을 깨면 손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라인을 3.800 위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1차 목표가로 5.300 위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인 6.500 위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죠. BOE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과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코인 이슈앤 가이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저희는 그럼 오늘 짚어볼 이슈 2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공개를 하는 나라 바로 홍콩인데요. 상장사 중에서 처음으로 ICO에 나서는 한빛소프트의 브릴라이트 코인 역시 홍콩을 택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었죠.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와 홍콩에서 ICO를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우리 선주 멘토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이란 정부가 자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암거래 우려 등을 이유로 거래를 금지시킨 건데요. 민간은 금지시키면서 정부는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 이란 정부의 내막이 궁금해집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발행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심층적으로 오늘 이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요? 네. 자, ICO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한국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홍콩, 싱가포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금융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도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ICO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의 그런 여러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위치한 것도 큰 장점이 돼서요. 중국 투자자들의 자원도 좀 흡수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좀 완화된 그런 법규 규제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ICO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은 사실 지금 코인 관련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중국과 정작 지금 홍콩에서는 좀 ICO가 활발하다는 점에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과 지금 홍콩이 다른 기준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런 연결 문제에 있어서 좀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관련해서 거래소와 연결해서 계좌 개설도 쉽고요. 또 영어권 나라기 때문에 또 영어권 국가들의 그 접촉도 쉬운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에 이제 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도 폐지를 하고 채굴까지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좀 독립되게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확실히 있군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아시아 각 국가 중에서 유독 지금 홍콩에서만 이 ICO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네, 아까 홍콩 거래소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좀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아시아권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두 나라 이제 우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시간이 비슷합니다. 최소 필요한 주주라든지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한 명만 있으면 되고요. 또 차이점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현지 이사를 선임해야 되지만 홍콩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홍콩이 싱가포르보다 그 법인 설립이 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도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좀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 훨씬 싱가포르보다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신다면 이제 홍콩에서 ICO를 좀 추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중국 시장 타깃으로 투자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해서 서비스 모델을 갖고 싶다고 하면은 또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제 동남아가 아닌 좀 글로벌 시장으로 목표를 하거나 중국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떤 규제로 홍콩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한다면 또 싱가포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낫다.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 어디가 좋냐고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 서비스 모델이나 타겟 그 목표, 시장, 예상 투자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 찝으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지인이 나는 법인 수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홍콩에서 이제 상장 계획을 좀 살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콩 법인세율, 소득세율 낮고, 아시아 그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든지 이런 것들 했을 때는 당연히 홍콩이 낫고요. 이제 좀 다국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싱가포르가 낫다. 이런 차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이제 ICO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가 홍콩에도 있습니다. 홍콩이 이제 지난 2월이었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7종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증권 여부를 파악한 후 위조 지폐라고 거래 중단을 명령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해당 토큰을 발행한 ICO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규제까지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홍콩 ICO를 고려를 할 때는 이제 금융당국이 토큰 성격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규제까지 한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됐고요. 또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물가도 그렇고 높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스위스도 높은데 홍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고려를 근데 비슷하지만 홍콩이 좀 낮기 때문에 굳이 외국 서방 국가에 나가는 것보다는 아시아권의 홍콩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손주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친구 따라 강남 가자입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자. 원래 이 속담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자 이런 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 강남 따라가야 할까요? 네, 좀 속담을 변형해 봤는데요. 가까운 나라 홍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뭐 이렇다 할 규제를 내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ICO 규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 민간협회에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운영 ICO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마냥 규제를 어떻게 정부가 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서 홍콩의 선례를 가이드를 잘 본받아서 좀 함께 따라간다면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을 작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우리 손주 멘토님이 강의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로 준비를 해주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손주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이오스 기술적 특징 중에서 이더리움 킬러, 한 놈만 잡는다라고 해서 이오스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그 불편한 점들, 뭐 거래소는 참여자들이 수수료를 발생을 해서 내야 됐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수수료 개념으로 내고 이제 참여자는 낼 필요가 없다, 무료다라는 말씀. 그리고 속도 처리, 블록 그 체인에 있어서 거래 속도에 있어서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2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킬러를 말하면서 이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지분 위임 방식 DPoS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 생성 속도 비결의 채굴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비트코인은 BOW 작업 증명 그리고 POS는 이더리움 방식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으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여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오스는 그래서 지분 위임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채굴을 성공해서 이제 코인을 받는데 아니면 그 코인의 양에 대해서 이제 뭐 코인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제 DPoS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들이 이제 블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득표수에 따라서 선출된 21명의 블록 생산자 대표들이 이제 블록을 생산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 이런 것들 아직 백서 단계, 그러니까 사업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ICO가 끝나진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그런 면에서 지금 시계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시간이 6월 1일 날 이제 ICO 공식 출범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이제 카운트다운이 돼서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오스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6억 개가 이제 발행된 상태고 6월 달에 공식 출범이 돼서 메인넷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이제 봤을 때 메인넷이라고 해서 토큰과 코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토큰 형태에서 보다 그 다른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응용을 했다면 이오스 자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코인 형태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메인넷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오스 코인으로 거듭을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스의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보다도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이더리움보다 이오스가 좀 더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이더리움도 너무나 좋은 코인이고, 이오스 자체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거 하나라고 딱히 찝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오스가 이제 6월 달에 메인넷으로 공식 출범되면 워낙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고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코인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상승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그건 다음 시간에 차트와 함께 좀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손주 멘토님과 이오스에 대해서도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손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g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